안녕하십니까, 윤기반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하락을 지속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이렇다 저렇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동산 시세는요, 실질적 수요 공급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등락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안 팔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잘 팔리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락할 때는 더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려고 안 사고,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된다고 구매가 촉매되는 겁니다. 자금의 부동산 시장은 뚱그라고 있는데 이건 인위적인 정책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책이 잘못돼서 또는 공급이 부족해서 한다기보다는 국민을 속이는 정책입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건 왜 이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서 국민을 속이느냐? 이 실물 경제가 부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다가 실물 경제들이 다 추락을 거듭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확산이 돼서 실물 경제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경제는 돌아가야 되거든요. 경제를 돌리려면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을 하기가 쉬우면 누구나 다 했죠. 어려우니까 부동산 가격을 올려가지고 심리적 수요를 유발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정책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요, 마음의 풍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집이 1억에서 2억 올랐으니까 1억의 차익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누구 되지죠. 그래서 이 1억짜리 집이 1억이었을 때는 돈 100만 원 쓰기가 아주 두려웠었는데 2억이 돼서 1억의 차익이 생겼을 때 돈 100만 원 쓰는 건 마음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소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 그걸 정책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 것 같지만 내놓는 것마다 부동산을 시세를 폭등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만 내놓습니다. 거기에서 소비 심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재밌는 얘기를 이제 차차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가지고서 소비를 부추기는 것은요, 이건 망국적인 정책입니다. 이거 나라가 망합니다. 결국은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1억에서 2억 올라서는 게 1억의 차익이 생겼으니까 1억의 일부를 소비해도 좋다는 소비 심리가 작동이 되지만, 어느 날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소비 심리로 사용했던 그 빚은 무엇로 갚습니까? 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면 말이죠, 전쟁보다 더 쉽게 나라를 패망시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부동산 아까도 얘기했지만 1억짜리가 2억이 되면 심리적 풍요가 생겨가지고 이 소비가 거기서부터 유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으로 예를 들면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그 역사를 보면요, 한국에서 1억이 2억 되고 2억이 3억 된 것보다는 훨씬 더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동경 같은 데는 어떤 데는 100배가 오른 데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 1억짜리 부동산이 100억이 됐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소비가 시작이 됩니다. 1억짜리가 2억이 됐으면 1억의 차익이 됐으니까 거기서 한 10만 원이나 100만 원 쓰는 게 쉽거든. 그래서 소비를 시작한다고. 2억에서 3억이 오르면 20만 원의 차익이 생겼어. 2억의 차익이 생겼다고. 자, 우리 이제 평소 같으면 아무 잔소리 없이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이 지하철을 타러 가던 사람이 짜증을 내기 시작한단 말이야. 내가 뭐야 이거. 내 집이 지금 3억짜리가 있는데 나도 차 한 대 뽑아야지.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에코티라는 것이 발생하기 시작하거든. 근데 금융기관에서 돈을 꿔줄 때 그 에코티를 담보로 돈을 꿔주기도 합니다. 가서 돈 빌려가지고 자동차 한 대 산다고. 삽목에서 4억이 오르잖아. 뭐 마누라 당신도 이제 그 시장에 보따리 들고 다니지 말고 차 한 대 사. 차 2대 된다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러다가 어느 날 상승이 멈추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썼던 빚이 다 자기 부담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고. 은행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가는 것이지 올라가서 그냥 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어느 한계까지 올라가면 다 반드시 도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자기가 썼던 지금까지의 차액 시장 가치가 올라서 생겼던 차액에서 돈을 빌려 썼던 것들이 이제 은행에서 갚으라고 재촉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소비가 줄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소비가 없었을 때 없는 것으로 사는 것하고 소비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비를 중단하는 온 느낌이 차이가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실물 경제가 탄탄하게 부양이 되고 인건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서 자연적으로 부를 늘리는 건 자연적인 순서인데, 이 부동산이 이렇게 해서 2억이 올랐다는 것도 사실은 부동산 본래 가치는 1억인데 그냥 주들끼리 올린 겁니다. 주들끼리 사고 팔고 하면서 주들끼리 올린 거지. 이 부동산 자체가 이 집이 방 2개짜리가 3개짜리 돼서 늘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 기본 가치는 그냥 있다고. 그 일본에서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옛날에 사실은 미국에 웬만한 집들은 대개 한국 돈으로 1억 5천, 2억 주면 샀었습니다. 15만 불, 20만 불 줬으면 샀었어요. 그것이 어느 날부터가 뛰기 시작했다고. 이 20만 불이 25만 불 되고 30만 불 되고 35만 불, 40만 불로 뛰기 시작했다고. 뛰기 시작하니까 아까 일본 사람들이 늘어난 에코티에서 용자를 뽑아서 자동차를 샀듯이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10만 불에서 20만 불로 오르니까 10만 불의 차익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걸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자동차를 하나 뽑는다고. 미국의 부동산이 상승을 거듭하면서 일본을 벌떡 일어나게 했습니다. 소비가 시작이 됐거든. 그 부동산이 올라가서 소비가 유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소비물을 다 미국에서 공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수입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일본에서 수입하고 한국에서 수입하고 중국에서 수입하고. 미국의 부동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 한국, 중국이 자꾸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지금 나올 수 있었던 건 미국의 소비 생활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상승으로. 그 전에 20만 불이면 사던 부동산이 지금 100만 불입니다. 80만 불에 오릅니다. 오를 때마다 소비가 됐거든. 소비가 돼가지고 나는 미제차, 와이프는 도요다, 아들은 현대. 이렇게 해서 일본이 벌떡 일어나고 한국이 벌떡 일어나고 중국이 벌떡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상승을 멈췄거든. 멈췄는데 사실은 집값이 올라가서 거기서 소비가 시작이 됐지, 자기 실질적으로 수입이 올라가서 소비가 높아진 건 아니거든. 자기 수입은 똑같거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은행에서는 용자 줬던 걸 2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가 80만 불 됐으니까 20만 불어치 너 가져와. 어디서 가져나냐. 그래서 시작된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그래서 생긴 부동산 버블로부터 생긴 금융 위기였었다고. 이 미국의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사실은 부동산이 올라가기 전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 공장이 있었어요. 1차 대전 전후에는요, 전 세계에 생산품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메이드 인 USA면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생산품이었었다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가 미국이었었다고. 전 세계에 공장이 돼가지고서 모든 전 세계 소비품을 다 서플라이 하니까, 공급하니까 미국이 잘 살 수밖에 없지. 전 세계에서 미국이 꿈의 나라가 돼버리기 시작한 게 그래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가 자꾸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이제 그 일에 대한 개념이 자꾸 바뀌기 시작했다고. 돈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풍요가 생기니까 일도 잘 안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최대의 수출국에서 세계 최대의 수입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일은 안 하지? 소비는 늘어나지? 그걸 공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수입해서 공급하는 수밖에 없었거든. 덕분에 일본, 한국, 중국이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한국 현대차 팔리는 거, 도요타차 다 어디다 팔아서 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 다 팔아서 먹고 삽니다. 예. 그러다 이제 이 소비가 더 늘어나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의 풍요가 발생해서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금이 자꾸 더 필요한 거야.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대의 흑자 재정을 하던 미국이 적자 재정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몇 조 달러의 빚을 지면서 재정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뭐 내 생각에는 오바마까지는 한 18조 달러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뭐 트럼프가 들어가지고 한 30조 달러의 빚이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부동산도 60년 대개 보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60년을 주기로 리사이클링 합니다. 60년 전에 지어졌던 부동산은 부시고 현대 감각에 맞게 현대 또 그 요구에 시장의 요구에 맞게 다시 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재건축을 막아버린 거야. 재건축을 막았다는 얘기는 공급을 중단했다는 얘기예요.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죠? 수요는 갖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 정책을 쓰는 거예요, 좀.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하루 저녁 자고 나면 1억씩 뛰는 거예요. 1억씩 뛰기만 한 게 아니고 뛴 사람은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1억이 뛰었거든. 내가 이렇게 부자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풍요가 시작이 되거든. 잘 나가던 회사도 이거 뭐 때려치워도 뭐 내가 이거 맨날 나가서 그냥 시달리면서 가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일도 안 한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부동산 버블이요. 근데 그 버블을 정책적으로 지금 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이 곡선에 의해서 이 시세가 결정이 되는데 공급을 안 하니까 수요만 있고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정부에서 실물 경제로 국가 경제를 지탱을 해야 되는데 실물 경제가 죽었거든, 지금. 이 경제 여건으로도 죽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아주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거든. 사는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소비가 없으면 생산이 없고 생산이 없으면 고용이 없고 고용이 없으면 이 인컴이 없고 인컴이 없으면 또 소비가 없거든. 이건 선순환으로 돌려야 되는데 선순환을 돌려보려고 생각하는 것이 부동산 폭등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마음의 풍요를 만들어가지고서 소비를 조장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이런 얘기예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한 60년 된 집들은 사가지고 헐어버리고 새로 짓더라고 다. 그걸 리사이클이라고 해요. 리사이클. 재공급.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땅값 쌀 때는 널찍널찍이 졌던 거 요즘은 땅값도 비싸지고 이제 사람도 많아졌으니까 거기다 몇 채 더 질 수 있거든.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조장하려고. 그 사람들이 그런 기초적인 그 경제 시스템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이 그 소비 심리를 부추겨서 소비를 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했듯이 그 미국의 제임스가 집을 한테 10만 불짜리 샀는데 경제는 똑같은데 실물 경제는 똑같은데 집값만 10만 불 올라갔거든. 그 20만 불 냈잖아. 20만 불에 10만 불에 외끼띠가 생겼으니까 그동안에 일 잘하던 놈이 말이지. 내가 오늘 또 일 나가야 돼. 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일은 안 하고 소비만 늘고 국가를 망치는 일이란 말이야 이것이. 이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발달이 되는데 시장의 요구를 틀어막아 버렸거든. 재건축을 못하게 했거든. 서플라이를 못하게 했거든. 그리고 부동산 가치도요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 공급을 중단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존하는 경제 이론은 없어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야 돼. 공급 안 하고 수요만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라고. 그 부동산 또 생각해 보자고. 이 현존하는 지금 부동산들은 우리 세대에 지은 겁니다. 내 세대는 나는 배고픈 시대,
고단한 시대를 거쳐왔거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망 중에 식욕, 성욕, 무력이잖아. 그 무력이 남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는 배고프고 고단했으니까. 그래서 내 것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고. 난 지금도 강해요. 내 것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나 더. 이런 소유욕이 지금 현재의 내 후대로 생겨난 세대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강해요. 그 강한 소유욕으로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다른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부부 생활해가지고 애만 낳았다고. 애가 뭐 에버리지가 평균이 5명 내지 10명이야 한 집에.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크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고픈 시대와 고단한 시대를 지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유욕은 누구보다도 강하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커나오면서 인구가 증가하니까 주거지가 필요했던 거든. 시장의 욕구와 인간의 욕망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건축한 것이 오늘날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시대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 더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요즘 애들은요, 부동산 주인이 누군지, 누구 건지, 내 건지, 네 건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누울 수 있는 침대 하나하고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인구도 우리 시대는 이 5명, 10명 에버리지가 났지만 지금은 1명, 2명도 안 나요. 결혼을 안 해서, 결혼을 아예 안 하니까 자식을 생산할 수가 없지.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 자식에게 들어가는 그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예 자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 인구가 준다는 얘기거든. 실제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는 그 사람들이 거주해야 될 주택이 있어야, 잠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줄으니까 그때 지어놓은 부동산들이 다 나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산업은 자꾸 발달하거든.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도 덮치고 사람들이 옛날처럼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옷도 고르고 자동차도 고르고 하면서 고르다가 목이 마르면 주스도 한 컵 사 먹고 점심때가 되면 밥도 한 그릇 사 먹어야 이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게 줄어들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안 나가요. 소유욕이 없어졌어. 인구도 줄어. 부동산 시장이 안 내려가는 건 비정상입니다. 지금 저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전 국민이 부동산에 올인하는 나라로 변명한 것은 조금 기현상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공급을 안 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저걸 공급을 안 하더라도 잡을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10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는 최대한의 부동산 세금 혜택을 주는 거야. 10년 이상 실거주자에 한해서, 실제로 사는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70세 이상 은퇴한 사람들이 10년 이상 그 집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늙어 죽어야 될 사람이거든. 거기다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고. 거기는 또 좀 싸게 해줘야 된다고. 모든 혜택을. 그런 것이 복지야 말하자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왜 저렇게 폭등하느냐. 자꾸 재테크를 하는 목적으로 사가지고 조금 오르면 팔아서 더 큰 집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 자꾸 파는 주기가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2년이나 1년 사이에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은 샀다가 금방 에스크로 열어놓고 그냥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 매매 거래를 마무리 안 하고 그냥 매매 계약서 자체를 팔고 내기로 차익을 남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것이거든. 올라가는 게 그런 걸 막으려면 세금 정책으로다가 이걸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고. 10년 이상 한 집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10년 동안 리사이클이 없었다는 얘기거든. 턴이 없었다는 얘기거든. 그 사람이 다른 집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 10년은. 그리고 10년 후에 집값이 좀 올라갔으니까 다른 집을 찾아보자. 그러면 찾아가려면 그 집에서 다시 실거주자로서 1년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세금이 확 뛴다고. 그리고 이사를 못 간다고. 한 집에서 살게 돼 있다고. 10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는 세금을 대폭 낮춰주는 거야. 그리고 70세 이상 10년 동안 이렇게 거주해서 70세에 도착한 사람에게는 부동산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을 낮춰줘야 된다고. 값이 올라가서 생기는 차익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세라든지
이런 걸 현격하게 낮춰주는 것, 그 복지야. 그거는 거기서 죽어야 되니까, 이제 은퇴했으니까 벌이가 없는데, 거기에서까지 이제 경비가 너무 발생하면, 예, 살아가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1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70세 이상 돼서 10년 이상 사는 사람에게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도 상당한 세금적 혜택을 줘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실거주 이외의 부동산을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사람의 욕망에 이제 발동에 의해서 하나 가졌으니 여유가 있으면 하나 더 살 수 있지만, 하나 사는 것은 실거주자로서 그것도 10년 미만짜리는 세금을 똑같이 매깁니다. 다른 부동산하고. 10년째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려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팔고 다른 집으로 올라가려면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의 버블을 잠재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실거주자가 거주 주택이 아닌 세컨더리 주택이 있다고. 2번째 주택에는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거야. 거기에는 이 고율 때문에 매년 세금은, 부동산세는 매년 내야 되거든.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2번째 집을 못 사요. 그러면 그 가격이 억제가 되는 거야.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0년 이에 실거주자에게는 이 시세의 몇 %, 10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는 최대한의 부동산 세금 혜택을 줘야 돼. 그 다음에 같은 부동산에서, 같은 집에서 10년 이상 살고 70세에 도달한 은퇴자에게도 세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라. 10년 후에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서 그걸 팔고 새 주택으로 이사 가면 이제 10년 산 혜택이 없어져 버리니까 세금이 많이 올라서 이사 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실거주 이외의 제2의 세컨더리 주택에 대해서는 고유율의 세금을 매게 된다고. 고유의 세금을 매기면은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은 사지만 그걸 사서 운영할 능력이, 매년 지탱할 능력이 없으면 안 삽니다.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그 구매력이 억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컨트롤이 되죠. 예를 들면 10년 이하 실거주자에게는 몇 %의 세율을 매긴다. 그리고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몇 % 세율을 낮춰준다. 외의 세컨더리 주택에는 몇 %의 세금을 매긴다. 이걸 차등으로 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부동산의 사이클링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매매 계약서를 완성하지도 않고 그냥 매매 계약서 자체를 팔아가지고 이득을 내기는 그런 일은 안 생긴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되면 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쉽습니다. 사실은 매 2년마다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주택 단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 지역이나 단지에 따라서 매 2년마다 최근에 거래됐던 주택 또는 부동산 5개를 골라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단지나 그 동네의 부동산 시세를 정해놓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시세에 따라서 세율을 매기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시세가 또 현실화되지만 세금도 현실화돼가지고 세수입이 이 10년 이상 산 사람들에게 주는 세금 혜택, 70세 이상 돼서 10년 이상 산 사람에게 주는 세금 혜택을 훨씬 능가하는 세수가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현 시세로다가 부동산 가격을 산출해가지고 거기서 퍼센티지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해가지고서 그걸 다 요즘 컴퓨터에 그냥 인터넷으로 띄워버리는 거야. 어느 동네는 얼마짜리, 어느 동네는 얼마짜리. 이게 블랙 에어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저 동네 가서 살려면 세금을 얼마 내야 되겠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매 2년마다 그 시세를 재평가해가지고 세율을 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한국에 하면 처음이에요. 이제 각 지역마다, 시마다, 도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가격이 다 다르거든. 그 아파트 평수마다 가격이 다 다르거든. 그걸 다 세분화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한국은 나라가 적고 컴퓨터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거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A단지에서 이제 이게 A단지인데 A단지에서 이제 세율을 정하려면은 여기 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10년 전에 거래를 끊게, 그럼 10년 전에 5개를 추리는 거야. 10년 전에 5개의 거래를 평균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 동네 가격은 100만 원이야. 이 100만 원에 대한 세율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가지고 투기를 할 사람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저 동네에 살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겠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 내가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계산하거든. 능력이 없으면 거의 안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전국을 금방 해요. 한 달도 못해서 다 한국의 부동산 다 컴퓨터화 시킬 수가 있어요.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집은 10년 동안 거래가 없었으면 10년 전 가격으로 형성이 될 거. 그런 집도 있지. 예, 그런 집도 있을 수 있지. 어떤 집은 이게 어떤 단지는 매일 1년에 몇 번씩 거래가 됐으니까 현 시세로 따지면 세금도 더 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그레이 에어리어가 없어요. 구름낀 안개가 없단 말이에요. 투명해진다고. 어느 지역은 얼마짜리니까 내가 가서 살면 세금을 얼마 내야 되겠는데 내 수입이 얼마니까 그 세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말이에요. 그 거래를 갖다가 이렇게 평균치를 만들어서 시세를 현실화시키면은 국민들에게도 편리하고 세수도 올라가고 10년 이상 산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줄 수도 있고 70세 이상 돼서 은퇴해가지고 10년 이상 산 주택 소유자에게는 복지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너무나 좋은 그 부동산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 그리고 한국 같은 이제 한국뿐 아니고 이제 대도시는 되게 그런데 시세에 적정한 전세가를 정부 법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몇 퍼센트 이상 안 된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집이다. 그러면 전세는 100만 원짜리 집에서 전세는 5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놔두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법으로 그걸 보고 미국에서는 렌트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차지할 수 없는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것이 렌트 컨트롤이거든.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일본에서 건너왔다가 일본에서는 오래전에 그 전세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일본에서 넘어온 문화인데 그건 한국에서는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전세라는 게 상당히 맹랑한 겁니다. 사실은 그 전세도 제도는 사실은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현존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 전세로 가는 거 돈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에게까지 집을 사는 거나 거의 동등한 그 부담을 준다면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를 시세의 몇 %까지만 허용하면 전 단지마다 시세가 다 다르거든. 그러니 전세가도 다 결정이 돼버린다고 벌써. 전국이 다 전세가가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능력이 있으면 여기로 가고 능력이 없으면 이리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월세도 마찬가지로 이 시세에 적응해서 시기의 시세에 비례해가지고서 얼마의 세를 놓을 수 있다는 상한선을 갖다가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것도 렌트 컨트롤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LA에 다 로스앤젤레스도 다 렌트 컨트롤이 있고 렌트 컨트롤이 뉴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시세의 몇 %를 정해버리면 A 지역의 시세하고 B 지역 시세하고 다르잖아요. 여기 지역에 몇 %, 여기 지역에 몇 %, 렌트비를 법률로 정해서 시세의 몇 % 이상은 렌트를 받을 수가 없고 1년에 몇 % 이상은 올릴 수가 없다는 걸 법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래야 부동산이 안정이 되는 거야. 그걸 해야 돼. 안 그러면 항상 이 집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으면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는 자기 능력에 비춰봐서 계산이 금방 나온다고. 국가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안 하고 그냥 소비 심리만 조장을 해가지고 경제를 부양시켜볼까 하는 생각 속에서 공급을 중단시켜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폭등시키는 것은 이건 망국적 정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대에 만들어진 부동산이기 때문에 너무 과잉, 오버빌트를 한 거야.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지어있다. 이게 계속해서 베이비 부머 시대가 계속이 되면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오케이.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추세거든. 인구가 줄어간다는 추세는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은 선진국에서 아주 개발이 잘 된 선진국 같은 데는요, 빈집 수가 자꾸 들어갑니다. 빈집이 참 많습니다. 미국은 하도 커서 얼마나 빈집이 많은지도 모르지만 아마 내 생각에는 몇 천만 가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 1,000만 가구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폭등을 해도요. 빈집이 500만 세대가 넘습니다. 빈집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면 나와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 시대는 내 것. 또 하나 그런 시대에 이 건설해 놓은 그 부동산들이 요즘 시대는 내가 가질 핸드폰하고 내가 누울 침대만 하나 있으면 되거든. 네 거냐 내 거냐를 별로 소유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뭐 강남처럼 이렇게 폭등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것이지 국가적인 거는 이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 부동산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만 저렇게 그냥 득식을 하죠. 시골 가면 빈집 천재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값도 무지무지하게 쌉니다. 이 춘천이나 천안만 내려가도요 2억만 줘도 좋은 집 삽니다. 좋은 아파트 사요. 서울만 천안에서 한 2억 주면 살 그 아파트를 서울 가면 한 10억 줘야 될 거요. 서울만 저렇게 버글버글하지 전국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이미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시세가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이 성적 개방으로 결혼의 필요성이 없어져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옛날에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의 원초적인 욕망이 섹스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섹스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생산이 된 거야. 그러나 요즘은 예전처럼 섹스를 안 해도 시간이 너무 딸린다. 좀 부족해. 이것저것 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꼭 여자가 있어야 재밌고 남자가 있어야 재밌고 그런 거 없다고 이제. 그리고 옛날처럼 뭐 이거 손 한 번 잡고 키스 한 번 하면 꼭 결혼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성이 많이 개방이 돼 있었어요. 이 결혼을 하는 주 목적이 지속적인 성적 욕구의 해소거든. 근데 그 성적 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결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이제 해결할 만큼 성이 개방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리고 설령 결혼을 한다고 쳐도 애는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애를 하나 낳아서 키워나간다는 것이 이게 시간과 재정적 지원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함부로 애도 못 갖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달라서. 예, 그래서 이제 인구가 줄어나가기 시작하죠. 예, 결혼해서 이제 애를 좀 낳아야 되는데 애도 안 낳지. 소유욕도 줄어들었지. 예,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나댕기는 확률이 너무 줄으니까 나댕겨야 사실은 가다가 배고프면 그 밥도 사 먹고 주스도 하나 사 먹고 그러는데 나댕기지도 않으니까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의 상징이 빌딩을 갖는 것, 쇼핑센터를 갖는 것, 이게 부의 상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고통의 상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도요, 옛날에는 자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의 조그만 공간하고 책상은 하나 있고 전화는 하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시대가 발달해서요, 이 스마트폰이 이게 사무실과 비서 역할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수요가 없어요. 쇼핑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센터도 이제 사람들이 나다니면서 물건도 고르고 보고 사야 되는데 이 인터넷 시스템이라는 게 발달이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밥까지 다 시켜 먹는 시대가 됐으니 나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는 않으니까 이게 그 아이쇼핑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쇼핑센터에서 그 소매 가게들이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영업이 상당히 발달했었거든요. 자영업들이 엄청나게 늘어가지고서 가는 데마다 가게고 식당이고 그 요구에 의해서 오늘날 이 부동산이 지어진 거거든. 근데 그 요구가 점점 줄어가지고 수요가 옛날 같지가 않다고. 사무실 빌딩이나 쇼핑센터나 특히 이번에 이거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았더라면 한 20년 내지 30년에 걸쳐서 변화해야 될 생활 패턴이 코로나가 덮치는 바람에 3, 4개월로 축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영업이 살아남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뿐 아니고 그동안에도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자영업이 위축을 받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 자영업이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오버빌드 됐습니다. 반드시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는 얘기를 긴 세월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은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이사이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내려갑니다.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금을 만드는 것은 부동산하고 주식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중소기업이 투자금 목돈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이 용자를 얻어가지고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거의 이제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봐서 내려가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자율을 내려가지고 부동산 침체되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 이자를 많이 내리긴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방편입니다. 이자를 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파트 살던 사람들이, 이제 월세를 살던 사람들이 이자가 낮아져서 이제 월부금이 줄어들으니까 기왕에 남의 집에 살 바에 내 집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잠깐 동안 부동산이 활성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그것도 소비가 다 끝나고 나면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숫자가 있고 한계가 있는 건데, 그 옮겨가던 사람들이 다 옮겨가 버리면 또 그때부터 또 다시 정체가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자율을 아무리 낮춰도 줄어가는 수요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자율 낮추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일시적인 수요가 다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로 이자를 할 겁니까? 마이너스 이자를 할 겁니까? 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해야 정상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건 시대적 변화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